진짜 그거 오랜만이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아마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늘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회사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 또 곡식이 농부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 또 그런 자부심, 여러분들 스스로께서 가장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그런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외부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사람의 의견이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 또 여러분들이 흘리고 계시는 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우, 박수! 자, 인사드려야죠. 반갑습니다. 김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진짜 많이 오셨다. 오늘 뭐 비보이 춤도 봤고, 오늘 또 어머님들 눈도 호강하시고 그러셨네요. 그죠? 네, 가족들끼리도 오셨고, 연인들끼리, 커플들끼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끼리, 네, 손 내리세요. 가만히 있다 가세요. 가만히 있다 가세요. 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 많으면 행사 분위기 안 좋습니다. 이것들은 손잡고 있다고 박수를 안 쳐요. 네, 혼자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아마 강연료가 있을 건데, 오늘 강연료는 잔디네 집이라고 그 근육병 환우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근육이 자꾸 이렇게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근육이 없어져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주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디자인하고 이런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강연료는 거기다 컴퓨터 사주는데 거기다가 제가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됐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이건 저한테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돈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난 중간에 주는 건데 뭐. 박수는 누구한테 쳐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스스로한테. 네, 여러분 스스로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뭐냐? 나는 여기 돈을 받고 왔으나 내가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웃길 아무런 의무가 없다. 난 돈을 안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할 거다. 그렇습니다. 주제 정합시다. 오늘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한번 들고 얘기해 보세요. 경상도 사람들 다 이렇습니다.
네, 실컷 잘 놀다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결혼 부부도 많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고 하겠지만 그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한테 자꾸 그래요. 목소리가 이렇잖아요. 그 제동 씨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번뜩번뜩이는 재치가 있어요. 그걸 속가에서는 재치라 그러고 불가에서는 선지라고 합니다. 이 선지가 뭐냐? 중이 될 끈기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둘째 누가 어렸을 때부터 시키지 않아도 오랫동안 채식을 혼자 해왔고 셋째 산을 좋아하고 넷째 지금 혼자 살고 뭐 그럴 바에는 절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안 됩니다. 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절에 들어와서 십자가 큰 걸 걸어놓고 생활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법륜스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제자니까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임금협상도 중요합니다만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우선이 돼야 함께 힘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잘 들으세요. 남자는 여자를 대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들어보면 이성적인 대화가 여자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다 감성적인 대화입니다. 어머 가시나이네 이쁘졌다 진짜가 이걸로 4시간을 대화합니다. 예뻐졌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대화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세요. 대답하면 될 것 같죠? 네, 여자가 뭔가를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예 알겠습니다 하세요. 왜? 니들은 어떤 대답을 해도 틀렸어요. 그리고 여자한테는 뒷말만 따라해줘도 중간은 갑니다. 배고파? 배고파? 영화 보고 싶어? 영화 보고 싶어?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사주면서도 뭐 배고파하면 아까 뭐 묻잖아 이따위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대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TV를 보다가 아내가 전지현이 예뻐 내가 예뻐 하면 고민하는 순간 이미 끝이에요. 이미 그때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네가 예뻐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냐? 이봐 니는 그렇게 건성건성 대답하는 게 문제야. 니 지금 내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있지? 내가 어디가 예쁜데? 이렇게 해서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요. 그 물어본다는 거는 뭐냐? 그럴 때는 대답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전지현이 예뻐 내가 예뻐 할 때 대답하지 마세요. 답은 누가 알고 있느냐? 이미 물어보는 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지현이 예뻐 내가 예뻐 할 때 대답하지 말고 그때 텔레비전을 바로 꺼야 돼요. 끄고 입술을 덮쳐야 돼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뽀뽀를 하세요. 그 뽀뽀가 딱 끝나고 나면 아내가 얘기할 거예요. 배고파? 배고파? 이것만 해주면 돼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대하면 안 돼요. 무조건 모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잘 들었어요. 이것들은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남자들은 한없이 단순하고 무식한 것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면 둥근 축구공 하나를 던져주면 22명이 뛰어다니면서 놀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 하나 던져도 우 갔다가 뚫뚫 우 갔다가 그 그물 안에 공 하나 넣어보겠다고 그 넣으면 또 다시 중간에 갖다 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에요. 둥근 것만 보면 환장하고 아무 신경을 못 쓰고 그걸 또 4만 명이 지켜봅니다. 공 가지고 22명이 노는 걸 우와 진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고 동그란 것만 보면 환장을 하도록 설계가 돼서 태어났어요. 남자는 뭐라 그럴까? 거기서 거기다 그러죠? 아니에요. 남자는 그냥 거기입니다. 편차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남자는 그냥 거기. 인간이 행복해지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기대치를 완전히 낮춰버리거나.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하고 땡빛에 위험한 데서 전부 다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겨우 후배들한테 치고 선배들한테 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소리 한번 질러보려고 들어오면 이미 어느덧 아내가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이미 집안에서도 역전이 됐고 가만히 앉아있고 보면 또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어리석고 불쌍합니다. 지 돈인데 지가 번 돈인데 용돈을 타 쓰잖아요. 이 어리석은 이 불쌍한 중생들을 보세요. 지 돈인데 액자 뒤에 숨겨놓고 늘 고민합니다. 걸리면 어떡하고 지 돈인데 걸리면 막 이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보면
이거 뭐 싸워야 된다 이런 사람 말고, 싸워야 된다 이런 대상 말고, 아이고 이거 뭐 좀 나은 내가 보살피자.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늘 총칼 들고 전쟁하면서 이렇게 현재를 파괴하는 종족이었지만, 여자는 무릎 아래에 슬 하에 아이를 놓고 미래를 창조하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여자한테는 권리의 4분의 3만 줘야 된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자유의견이니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저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남자를 누가 낳았는지 생각해라. 여자분들께서, 아내분들께서 또 같이 일하는 노동의 동지로서 우리 남자분들에게, 남자분들 가만히 계시고 남자분들한테, 그래 어야 너 고생 많다. 내가 뭐 가끔 빽빽 대들고 뭐 싸우고 네 뭐라 하고 그래도 네 고생하는 거 내가 마음 깊이는 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냥 이게 오늘 다 제 생각이니까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능력은 잘 쉬는 겁니다. 뭐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잘 쉬게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노동의 가치는 그때 진짜 빛을 발합니다. 막걸리 한 잔 딱 먹을 때는 그냥 먹으면 맛없습니다. 땡볕에 모내기 딱 하고 소나무 그늘에 딱 앉아가지고 공보리밥에 물에 말아가지고 청양고추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때 막걸리를 먹어야 맛있습니다. 근데 노동 없는 막걸리도 맛이 없을 뿐더러 막걸리 없는 노동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쉼을 여러분들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능력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안 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근데 쉴 때도 늘 불안하잖아요.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는 애를 보면 어른들이 더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가 가만히 있는 거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잘 놀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사자 다큐멘터리 나오죠. 그 사자 다큐멘터리 텔레비전에 보면 막 사자가 막 맨날 물속 대가리 치고 막 달려가서 막 코끼리 엉덩이에 매달리고 막 목 물어뜯고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자가 실제로 그래서 백수의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편집된 장면을 보면 사자 이 새끼들은 인생의 4분의 3을 잡니다. 맨날 자요. 맨날 놀고. 사자 새끼들은 맨날 장난치고 놀아요. 사자 새끼들 물소 잡으라고 학원 보내는 거 봤습니까? 안 보냅니다. 그래도 부모하고 잘 놀다 보면 다 배울 수 있게 돼요. 사자가 백수의 왕인 이유는 동물을 잘 사냥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배를 딱 까드짓고 모르겠다 그리고 잘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쉴 때 완벽하게 자기한테 쉬는 걸 허락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를 자기한테 허락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아이들을 키우실 테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 지켜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아이들은 3살 때까지는 3살, 4살, 5살 때까지는 따라하고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반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항할 때는 잘 지켜봐주고 20살에 넘으면 놔줘야죠. 지 갈 길 갈 수 있도록. 애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애들하고 제가 그 문제 내봤어요. 5살짜리, 6살짜리 애들 속담 잘 모르는 애들한테 제가 사촌이 땅을 사면 해가지고 관로 해놨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뭡니까? 배가 아프다죠. 어떤 애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가보고 배가 아플지 말지를 결정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초등학교 시험 문제 그런 거 냈잖아요. 외할머니께 보내드릴 카드를 쓰시오. 그랬더니 삼성카드 이렇게 써놨어요. 예쁜 애들 아닙니까? 할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 수 없어요. 삼성카드, 현대카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호랑이가 죽으면 관로해놨어. 호랑이가 죽으면 뭡니까? 호랑이가 죽으면 관로해놨더니 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슬퍼해야 한다. 그런 게 진짜 아닙니까? 누가 죽으면 슬퍼해야 됩니다. 어른들처럼 이 가죽 얼마 할까 이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처럼 저거 악어 죽으면 악어 저거 아가리 째면 가방 3개 나오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 죽으면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하물며 사람이 죽으면 그건 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대로의 감성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영어 교육 이런 것도 애들한테 이렇게 너무 시키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오렌지 어리지 영어 발음 못하면 외국에 나가서 물건 살 수 없습니까? 천만에요. 외국에 안 나가봤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물건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손에 달러와 카드를 들고 오른손으로 찍음을 줍니다. 찍음을 줘요. 그것도 우리말로 저거 여기서 저 뒤에 거 존댓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지들도 존댓말 안 하는데 뭐 저 뒤에 검은 거 뭐 코카콜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콜라 사이다 배지밀도 없고 이렇게 바깥은 없나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도 돼요. 고기 바짝 굽었는 거 이거 피나는 거 말고 바짝 굽었는 거. 그럼 이게 먹고 있던 외국인이 그럴 거예요. 뭐야 이거? what? 그러면 그때는 좀 예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what? 그러면 스미마센 그러면 돼요. 스미마센 실속은 우리가 차리고 요건 일본 놈들이 쳐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럼요. 외국에 나가서 길거리 침착 뱉다가 누구한테 딱 봤다 그러면 스미마센 그러면 돼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외국 나갈 때는 영어가 아니라 뭘 배워야 된다? 일어를 배우고 나가야 돼요. 그것도 스미마센 한마디만 하면 돼요. 물론 뭐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한 얘기지 일본 전체를 빗대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별개로 적어도 우리나라 교과서가 친일 역사를 미화하거나 일본 식민지 지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교과서를 용납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일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 일본 식민지 지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 이런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일 시키고 맨날 우리 아버지 보고 담장 높이 쌓아라 그러고 맨날 그 36년 동안 일 시켜 처먹다가 걔들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 집안에 살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저 도둑 때문에 우리 집 담 높이 쌓았네요. 우리 집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좌우나 정치 진보나 보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상식과 몰상식의 논리입니다. 이게 뭐 능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쓸데없이 영어 그렇게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자. 대신 사회적 노력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방송국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공무원 뽑을 때 영어 시험 이렇게 많이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남의 나라 말 배우는 시간보다 우리나라 말 배우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못해도 뭐 장사하고 살 수 있잖아요. 영어 2마디만 하면 뭐 물건 사가면 땡큐고 안 사가면 빡큐고 끝이죠. 뭐. 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영어로 요번에 그 영국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영어로 강연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어떻게 통역을 두고 하면 되지. 이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 지들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으면 통역을 두면 되잖아요. 통역 쓰면 되지. 거기 막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뭐 나도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교수들 있잖아요. 캠브리지 대 학교 교수들이 저한테 막 전부 다 형님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형님! 배우를 억수로 잘 받고 왔어요. 그 교수가 나보고 What's your name? 그랬어. My name is 형님 그랬어. 여기가 전체 교수들이 형님! 총장이 나와가지고 형님! 그러더라고요. 어야 그랬죠. 우리끼리 말해야 돼요. 걔들은 지금 모릅니다. 대우랑 그렇게 받는 거예요.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제가 영국에 강연 요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보니까 부러운 게 있어요.
부러운 게 뭐냐? 학교 곳곳에서요. 학교 곳곳에요. 800년, 1000년 된 건물 이런 벽에 벽돌에다가 요만한 동판들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 사진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우리도 왕들 사진 붙여놓으면 되지 뭐. 근데 거기 동판에 곳곳에 붙어있어요. 뭐라고 붙어있냐? 뭐 예를 들면 1790년부터 1820년까지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신 주방의 메리의 아주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곳곳에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밝은 인사를 해주신 정문 앞에 서 있는 톰 경비 아저씨께 이 패를 바칩니다. 그렇게 500년, 600년 된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진짜 부러웠습니다.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 그것이 돈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대우해 주는 것. 사실은 그것이 진짜 대우거든요. 그것이 진짜 대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그 영국에서 이제 프랑스로 넘어갔는데 이런 건물에서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외벽에 우리는 보면 뭐 이렇게 뭐 안전 제일 이런 거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뭐 그런 거 써붙여 놓으니까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어떻게 하냐면 막 용접하는 노동자, 그 다음에 벽돌 지고 올라가는 그 일용직 노동자 이런 분들을 가장 유명한 사진 작가들을 불러가지고 예술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 그 노동자들 얼굴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예술사 멋있는 거 봐. 안경 딱 끼고 용접 쫙 하고 있는 거 억수로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분들이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게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적혀있대요. 국가와 경제 발전에 헌신한 아산 정주영을 기립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 우리도 저렇구나. 네, 그분의 노력을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글귀가 그렇게 크게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함께 일했던 노동자와 그분들을 그리는 글들도 사실은 이 공장 곳곳에 그리고 노동자들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글귀들이 함께 걸려 있어야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북선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북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쇠가 빠지도록 전부 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백점 취급받고 왕들한테 핍박받고 양반들한테 핍박받던 그 사람들이 의병이 돼서 일어나서 양반들 다 임진왜란을 일어났을 때 왕은 이것들은 가마 타고 도망갔습니다. 이것들은 도망을 갈 때도 가마를 쫙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 지 나라 버리고 왕도 도망가고 신하도 도망가고 양반도 다 도망갔을 때 이 땅을 누가 지켰던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백점들이 노동자들이 진짜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도 거북선을 만들었던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억돼야 합니다.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잊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구기 종목 중에 공을 가지고 하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들어가야만 득점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낸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공이 들어가면 득점입니다. 물론 미식축구는 공하고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득점이 되긴 합니다만 공만 사람만 들어가는데도 득점이 되는 스포츠는 야구가 유일합니다. 다른 건 다 공이 들어가면 득점이에요. 농구도 골대 들어가면 끝이고 축구도 공이 들어가면 끝이고 탁구도 공이 들어가면 끝이고 모든 구기 종목이 공 위주이지만 야구는 사람이 들어가야 끝납니다. 그것도 인간적입니다. 홈에 들어가야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와야 경기가 끝이 납니다. 1점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러니까 야구를 보면서 남자들은 느끼세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1루, 2루, 3루 거기 서가지고 전부 다 불안하게 떨고 있는 거 맞죠? 불안하게 막 공 오면 잡히고 막.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떡하우스에 딱 앉아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인간에 대해서는 좀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막 이럴 때 제일 행복합니다. 마이크 들고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웃을 때 제일 행복하다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우울합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얘기들 생각하면 아이고 새끼야 니나 잘해라 이 새끼야.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습니까? 화장실 변기 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가 너무 소스라치게 부끄럽고 막 그리고 진짜 나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떠나버릴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상적인 자기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놓고 늘 현재의 나를 때리는 쪽에 속합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 4년 동안 그 정신과 신경 분석을 받았습니다. 정신 분석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과정을 그대로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4년 동안 한 정신과 상담, 그것이 인간 김재동을 제가 저를 좀 알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물으신다면 원래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노제였는데 지금 그것과 더불어 정신과를 찾아가서 내 발로 찾아가서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별거 아니지만 그냥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일단 얼굴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과에 가서 내가 요즘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제 인생에서 내렸던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정혜신 박사님을 만난 거, 쌍용차 와락을 만드셨던 정혜신 박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던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륜 스님을 만난 거. 그래서 제가 정신적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륜 스님 맨날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스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꼬라지 이상으로 살라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뭐 어때요? 일은 열심히 하고 인생은 대충대충 살아요. 스님도 가끔 집에 누워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으면 하고 우리 엄마는 아직도 제가 이런 일 하는 걸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원래 팔순인데 집구석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새끼가 밖에 나가서 마이크 들으면 그래 말을 잘한단 말이가 희한한 새끼다 그래서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또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잘 안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버섯이었어요. 맨날 음지에 가만히 혼자 앉아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가졌던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그 언론에 인터뷰하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할맛이 80이라 언론 뭐 이런 거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거 억수로 좋아합니다. 또 교회 나가가지고 막 그런 거 약간 자랑하고 알지요 어떤 느낌인지. 또 할맛이 미치겠습니다. 대구니까 또 뭐 전부 다 뭐 교회 나가면 뭐 아들 빨갱이로 키워놨다 하고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할맛이 또 뭐 그것도 열받아가지고 막 하다가 또 뭐 맨날 내한테 전화가지고 이 빨갱이 맞나? 제가 맨날 우리 엄마 보고 그럽니다. 엄마 볼 때 내가 빨갱이 같습니까? 안 빨갱이 같습니까? 그러더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는 내 새끼인데 하고 40에 혼자 되셨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께서는 38에 돌아가셨고 연상연하 커플이었는데 근데 그 시절은 그때 그게 다 흔했습니다. 어린 사람이 오히려 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38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3년을 덜 사신 거죠. 나이로만 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늘 언론에 인터뷰할 때마다 그 6남매 키우면서 40살부터 정상과학으로 수술해온 본인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늘 합니다. 근데 완벽한 수절이 아닙니다. 딱 떴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렴풋이 눈을 떴는데 그 문풍지 발라놓은 그 방으로 달빛이 약간 들어오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 동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눈치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제가 저는 총명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대로 자는 척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엄마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 웃긴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누군가를 많이 웃기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를 내가 되게 미워했습니다. 그 엄마인데도 더러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엄마인데도 밉고, 나로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 정신과 분석을 받기 전까지 제 인생을 가장 괴롭혔던, 아마 무의식 속에서 엄마와 느꼈던 불화,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불안 같은 거였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제 내가 혹시 남자 한 명 소개시켜 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남자가 필요했는 줄 알았나? 사람이 필요했지. 그랬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죠? 네, 그래서 삽니다. 뭐 희한하죠. 뭐 내가 이중적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지하철에서 연세 드신 어머님한테 자리 양보하고 올 때는 되게 뿌듯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똑같이 연세 드신 어머니하고는 대판 싸우고 이러면 이건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좀 함께 나누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찍어 죽이고 싶을 때 그런 감정을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사람은 실제로 누군가를 찍어 죽이지 않습니다. 아이 그렇겠다 그러면 자기 마음만 딱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서로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저 빌라에 그 반장 어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성격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느낌이 벌써 오죠. 반장 어머님이 약간. 제가 이사를 딱 갔는데 그래요. 김재동 씨죠? 그래서 예. 연예인이시죠? 예. 알면서 다 물어봐요. 연예인이시죠? 그래서 사람 길을 일단 한번 죽이네. 연예인이시죠? 네.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몰라요. 그랬어요. 아 예, 저도 TV 잘 안 봅니다. 그랬더니 그 연예인 와서 동네 시끄러워지는 거 전 정말 싫어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좀 잘 버려주시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데요. 한 일주일간 지켜보니까 차 주차 좀 잘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요.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모욕감이나 막 사람은 막 딴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상하게 요만한 거 막 알죠? 심리적으로 마음이 어떤지. 막 요만큼 분한 데서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이게 막 몸으로 치면 막 큰 병이 아니에요. 막 어디 부러지고 뭐 이런 게 아닌데 일어나다가 탁자에 무릎 같은 거 딱 부딪혀. 너무 아픈데 주위 사람이 와가지고 괜찮냐라고 물어봐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죽거든요. 그래서 너무 분한데 누구한테 전화 걸 사람이 없어요. 그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래서 사람은 둘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너무 분한데 그래서 내 친구들 남자친구들한테 전화 걸어봤자 이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것들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할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승미한테 얘기했더니 승미가 이렇게 제 얘기를 쭉 다 들어요. 근데 이 전화기를 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얘가 이제 내가 윗사람이니까 이 화는 나는데 그 반장 아줌마가 돌았나 씨. 죽을라고 우리 오빠한테 씨. 미쳤나 그 아줌마가 씨. 그러는데 막 속이 거의 다 풀렸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충분히 알죠? 막 누가 막 내하고 싸운 사람 대신 욕해줄 때만 속이 막 거의 다 풀렸어요. 근데 걔가 더 흥분을 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니 좀 진정해라.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미 속은 다 풀렸어요. 근데 걔가 그래요. 오빠 안 되겠어요. 내가 분해서 그 집 몇 톤입니까? 그래요. 그때 이미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몇 톤인지 알면 뭐 할래? 101호긴 한데 네가 알면 뭐 할래? 그랬더니 승비가 나한테 그래요. 그 집 앞에 가서 똥을 쌀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막 그 집 앞에 똥이 싸져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 막 반장 아줌마 문 열어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 막 승비가 나타나서 분리수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모습이 누구하고 딱 싸웠다 그러면 이게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고 딱 내 친구다 아니면 내 남편이다 그러면 이게 막 딴 거 아니고 오케이 당신한테 그렇게 했으면 무조건 그 인간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 쓸 리가 없어. 이렇게 빈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면 사람이 풀립니다. 그렇겠다 이 한마디면 그래 내가 네 같아도 그런 마음 들겠다 해주면 사실은 그걸로 사람의 치유는 다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없이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위대한 치유자들은 다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 보세요.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1시간 반 동안 기도 딱 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내 얘기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주시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아이고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하고 이 새끼야 아이고 이 새끼야 그러면 그런 충고를 받으면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가부좌 틀고 가만히 눈 반쯤 뜨고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이렇게 극도의 명상의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들어주시잖아요. 가부좌를 딱 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부좌를 딱 하고 있는데 야 부처님 제가 오늘 이렇고 근데 부처님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 했으니 지금 싸우지 말라 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싸우는 것이 옳고 싸우지 않는 것이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반 이상 풀립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 없다. 진짜로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없이 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는 무조건 옳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런 일이지만 네가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이해가 된다. 핵심은 뭐냐면 딱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자, 딱 4년간 정신분석을 딱 받고 제가 내린 4년간의 정신분석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김재동에게 좀 잘해주자. 나에게 예의를 갖추자. 여러분들도 딴 사람한테 맨날 밖에 나가서 예의 갖추고 막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잘합니다. 근데 정작 보면 자기한테 예의를 갖추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이고 인간아. 딴 사람한테는 인연아 안 그러면서 자기한테 맨날 아이고 인연아 아이고 이 새끼야 맨날 그럽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그 친구한테는 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기한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렇습니다. 마구 드자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잘해줘야 돼?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해줘야 돼. 내가 나에게.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조용히 자기 이름 한번 쫙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제동아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제동아 말고 자기 앞에도 제동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가슴에 진짜로 이렇게 손 한번 딱 대고 속눈썹 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 한번 딱 대시고요. 네, 가슴에 손 한번 딱 대시고 눈 한번 딱 감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름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내가 잘할게. 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거 생각외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이거 그냥 가만히 해도 이상하게 저는 울컥울컥합니다. 이렇게 어떤 때 집에 가서 이렇게 제동아 그러면 막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줄 거예요. 옛날 같아서 어림도 없습니다. 고생했다. 아이고 머리 이래 깎아도 괜찮다. 뭐. 미장원에 불 지르지 마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조용히 아무도 없는 화장실 거울에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 얼굴에 이렇게 손 한번 대고 자기 이름 불러주면서 아이고 제동아 애썼다 고생했다 애썼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애썼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거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내가 나에게 예의를 갖추기를 이 4년간에
정신분석의 핵심을 내가 여러분한테 이것만 해도 돈을 훨씬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수는 저한테 쳤더라도 우리가 유현진 보고도 막 박수치고 김연아 보고도 박수치고 뭐 대통령 보고도 박수치고 국무총리한테도 박수치고 국회의원한테도 박수치고 높은 것들한테는 박수친 적 많아도 사실 자기한테 박수 쳐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살면서 사실 단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말고 아무에게도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잘 견뎌온 나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이메일도 보내셨고 강연 내용을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달라. 뭐 이제 또 임단협도 있고 힘내서 우리 권리를 주장하게 해달라. 뭐 그리고 그런 뭐 의지를 고취시켜 달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으나 그러나 뭐 감히 저는 이 안에 그거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리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내가 흘린 땀만큼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 대우가 딴 게 아니라 심리적인 대우, 그리고 어디 가든 내가 저거 우리가 만든다 하는 심리적인 대우,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역할을 보장받고 인정받고 말갱이 소리 듣지 않고 종북이다 소리 듣지 않고 저 사람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다 하는 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데서 외부에서 온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연대하고 그 마음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요, 우리 첫째 명이 어제도 대우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오셔서 3학년 때가 4학년 때가 오셔서 아빠 없는 저에게 유일하게 썰매를 만들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썰매타를 한 번도 못 나가다가, 왜냐면 내가 만들어봤자 별로 안 되니까 쪽팔려서 내가 못 가지고 나갔어요. 썰매 타다가 자꾸 이렇게, 그때 부엌칼로 만들었는데 부엌칼 찌그러지고 이래가지고 부엌칼 녹슨 걸로 썰매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 매형이, 첫째 매형이 와가지고 저한테 썰매를 2개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는 넓은 썰매, 앉아서 타는 거. 이 자동차로 하면 세단, 하나는 쪼그리고 앉아서 빨리 가는 거. 자동차로 말하면 스포츠카지요. 예, 그거 2개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이 2개를 연탄 집게 불에 딱 달고서 꽂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2개를 탁 들고 나가는데 이거 뭐 차키 돌리면서 새 차 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심정이에요. 쫙 들고 나간 다음에 애들이 와가지고 막,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배를 만들던 사람이 썰매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 썰매가 물에 떴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매형이 제가 그 썰매를 만들어 주시고 가셔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배에서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제 기억인데요. 그때 이렇게 그 매형관을 하관할 때 제가 이렇게 매형 보상금을 이렇게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보상금을 왜 저보고 들고 있으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매형이자 누군가의 오빠일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대우받지 못할 이유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맞는 합당한 심리적 대우와 그리고 합당한 자부심 반드시 외부에서도 심어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그리고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
그리고 정당한 심리적 대가를 받는 그런 날이 함께 오기를,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노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산 정중의 글귀가 있으면 노동자의 글귀도 함께 있어서 그 둘의 글귀가 함께 울산에 걸려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다만 그 둘이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